네, 안녕하세요. 정명문, 소개받은 정명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주제로 발표를 약간 어쩌다 보니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 작품 자체가 지금 공연이 된 게 너무 짧은 시기에 2022년 12월에 공연이 됐었던 작품이었었고요. 현재 7월에 재공연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재공연 자체는 지금 엄청 많이 바꾸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재공연된 건 본 적이 없으니까 기존에 했었던 거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서 논문의 지금 전체도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3분의 2 정도? 왜냐하면 재공연에서 재개고가 되었던 상태를 최종적으로 반영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게 보훈이라는 컨텐츠에서 왜 이거를 가져왔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 발상에 대해서 이민자도 보훈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저는 결국은 된다를 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네, 그래서 서론하고 아까 앞에 두 분 선생님께서 너무 역사학자 선생님께서 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셔서 제가 지금 너무 두렵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집합력, 집단력 얘기하시고 나 용어 잘못 쓰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공적 기억과 상상력의 결합 그런 그 원래 역사적 기록과 실제 소설이 어떤 식으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두 번째 파트에서 얘기를 하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게 역사적 기록이 원래 있었고 소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뮤지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뮤지컬적으로는 어떻게 각색했는가라는 식으로 단계를 넘어가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해보려고 이렇게 기획을 해봤었습니다. 네, 사실은 앞부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거에서 그 이론사를 막 집어넣었었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가져와서 만든 콘텐츠물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기억들의 과정들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식적인 기록들이 있고 그 기록에서 무엇인가가 목표가 있는 거죠. 이거 어떤 것을 기억할 것인가, 어떤 것을 기념할 것인가 목표성을 가지고 재구성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냈고요. 실질적으로 뮤지컬적인 부분에서 사실 제가 그 2년 전쯤에 이 기념 뮤지컬에 관련된 것들을 쭉 발표를 해서 정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부분에서 저희가 기억이 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인물들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작품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품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일회성에 가까운 작품들의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니까 다회성으로 공연이 되지 못하고 그냥 그 기념을 위해서 한 번 땅 올려진 상태에서 끝나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게 사실은 이민자 소재이긴 한 이민자가 건너갔던 시기를 보면 일제강점 시기거든요. 근데 일제강점기 시기라는 것 자체가 벌써 100년도 더 전의 얘기고 이 시기를 불러왔을 때에 사실은 이걸 보고 있는 관객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향유층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래도 공연에서 배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그것들 안에서 충분히 녹여져 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기에 호출된 과거들은 제작된 시기와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사실 기념적인, 기억적인 이런 작품들에서 가장 차이가 나기 시작했던 건 2019년이었어요. 2019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촛불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공적 기억을 생각해 본다면 촛불 그 시위로 인한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서 대거로 엄청나게 많이 변화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제작사들이 기본적으로 이 기념 뮤지컬을 만드는 제작사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적인 기관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사적이고 일반적인 민간 제작사에서 만들기 시작했고 그
그다음에 그 기념을 해야 된 대상으로 얘기한 것들이 뭐 학도병이라든지 위안부라든지 여성 독립운동가라든지 일반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영웅이라 할지라도 뭐 예를 들면 김구 같은 분도 김구의 실제 속내는 이랬어라는 일상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소재나 제작 목적들이 좀 변화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앞부분에 약간 부연을 하자면 뮤지컬은 다른 장르에 비해서 훨씬 늦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주셔서 영화에 비해서 더 늦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공연사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자, 모리스 알박스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개인은 자신이 속해 있었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기억을 재배치하고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공동의 기억을 형성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민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어느 국정교과서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었고요. 그러니까 공식 역사, 공적 기록에서는 부각되지 않았던 소재이고 그런데 이 이민자라는 것들을 사실 이 소재를 잘 살펴보면 나라를 떠났잖아요. 떠난 존재인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떠났다고 할 수는 없는 게 늘 시선은 조국에 향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3자의 위치에서 경험했던 일상과 기억들을 우리가 다시 이제 좀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움직임들이 있는 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기억의 대상을 확장시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동의받고자 하는 감정들도 변했고 의미들도 변화됐다라는 지점들을 저희가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굉장히 핫했었던 뭐 미나리라든지 파친코라든지 이런 작품들의 경우에 둘 다 공통적인 게 이민자 여성이 주인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나 이민자인데 제3자인데 거기도 여성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앞부분에 보여드렸고요. 이 뮤지컬 알로와 나의 엄마들도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마들, 하와이 이민자인데 여성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 특히나 이들의 그 삶 자체가 정면으로 제시되어 있는 기존에 있었던 작품들에 비해서 아주 차이가 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와이 이민이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는 것일까 혹은 이 작품을 통해서 보훈의 의미를 좀 확장시킬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관찰해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제가 먼저 서론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재외 한인 뭐 이런 그런 역사 같은 것들을 조금 찾아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에 그 하와이의 이민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기록을 찾아보면 그 매일신보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데서 밝혀져 있는 기록들은 되게 재미있는데 이 결혼은 사기 결혼이야 라는 식의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 결혼을 중매해주는 사람이 인물 거간꾼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주의해야 돼라는 기록도 있었고요. 이제 인물 거간꾼 중에 하나로서 이제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 글들은 대부분 신문기사에 나오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금 몇 년 뒤에 2017년 기록 같은 2021년 같은 경우 1921년 기록에는 실제로 이 사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저희가 이제 나라 신분들이 바뀌면서 위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었는데 이런 법적인 부분까지 하면서 배워야 되겠어? 라는 식의 제가 찾아본 기록상으로는 긍정적인 기록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하와이 이민을 모집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 기록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에서 이 광고 같은 이 기록을 확인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4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하와이는 온화한 기후야. 그리고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월급은 얼마야? 라는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농장에서가 네가 일하는 곳에서 너의 의료비와 의식주를 모두 다 제공해. 라는 그런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광고 자체에서. 그런데 사실 첫 번째에는 잘 모집이 되지 않았었고 이 모집이 됐었던 나중에 추진을 받았던 건 정말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감리교에서 되게 많은 영향을 차지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곳으로 선교를 나갈 수 있다는 기회이다. 혹은 여기 지금 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혹은 직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다른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100몇 명, 102명이 첫 번째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첫 번째 직업은 다들 알다시피 그 하와이의 농장으로 직접 갔었고 사탕수수 농장의 인부였었어요. 그래서 이 기록만 저희들한테 공식 기록으로는 남아있는 상태라는 게 사실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먼저 정해놓고 이 기록이 저희한테 계속 유효한 상태로 계속 누적되고 있었는데 그 기억이 바뀌었던 지점들을 찾아보니 2003년이었었어요. 이게 사실은 첫 번째 한인 이민자가 몇 년이냐도 계속 왈가왈부했던 기록이 있었는데 이걸 이 시점으로 딱 그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그 한인 미주 사회에서 기념 사업회를 만들면서 1903년이다라고 하고 자기네들이 이게 100주년이다라고 하면서 이 100주년 기념 그 여러 가지의 그 활동들을 하면서 이주 자체 시작 지점보다 시작한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대거로 보완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하와이에 남아 있었던 기록 중에서 여권이 어떤 식으로 발급됐었고 여권이 실제로 저희는 일본인 신분으로 되게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록이라든지 감리교도 그 신도들의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교포들이 어떻게 신문을 발행했는지 그런 자료들이 대거로 보완이 되면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부분이 사진신부의 구술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강이 됩니다. 물론 사진신부라는 자체가 우리나라만 갔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갔고 중국에서도 갔었고 필리핀에서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의 자료들이 많이 축적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의미부여가 되게 싹 바뀐 거죠. 무엇이냐면 사진신부는 이들이 직접 그 결혼을 이민을 선택한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선택, 능동적인 선택이었다는 주체적 선택이었다는 게 첫 번째로 의미부여가 되고 이민 사회의 중심축으로서 여성과 교회와 그 다음에 이승만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이승만은 사실 이전 기록에서부터 많이 강조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여성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지점들이 강조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여성들의 움직임 속에서 독립운동 자금들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의 모집 운동들이 있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막 포함되면서 이주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부정적 의미 부여가 확 변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앞에 쭉 원래 기록과 변화된 지점을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원작 소설이 2020년에 만들어진 거고 그것도 굉장히 빨리 만들어진 원작에 비해서 각색이 굉장히 빨리 된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이 소설 뒤편에 자신이 참고했던 자료들을 다 적어놨는데 이 자료들을 보면 2003년 이후의 자료를 전부 다 확인하고 있다는 게 보이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딱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아까 어떤 분 발표에서 그게 나왔는데 사진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요 여자 셋이서 들고 있는 게 양산과 부채와 그 다음에 꽃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 사진에서부터 상상으로 기록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 소설의 첫 출간이다라는 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 소설을 지을 때 이미 이전 기록이 아닌 이후의 기록을 참고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결국에 하와이 신부에 관련된 기억이 변화된 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소설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 봤을 때는 전반부에 해당하는 분량이 굉장히 큰데요. 타진 신부가 이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한 게 굉장히 꼼꼼하게 기술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이민 후에 가족들이 어떻게 헤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결성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이들의 자식에 관련된 얘기까지 소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소설 전체로 봤을 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결혼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들이 진짜 이민 사회들이 비슷하게 운동됐었던 실제 장소들에 해당하는 것 그 이민자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지역군을 조사했을 때 경상도 쪽에서 많이 갔더라고요. 경상도 쪽에서 인천을 통해서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처음에 갔었던 농장과 그리고 도시로 갔던 호놀룰루와 그다음에 다시 집단 농장으로 갔었던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짧군요. 제가 지금 뮤지컬을 하지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됐었고요. 자, 뮤지컬에서 어떻게 각색이 됐냐면요. 사실 뮤지컬에서 원작이 있었던 거를 각색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냐면 원작을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다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장르적 특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그냥 뮤지컬이 어떤 평면적으로 입체적인지 아니면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뭐 이 작품의 첫 번째 그 넘버의 경우에 제목은 나는 내 꿈인 같은 경우인데요. 딱 두 개가 같이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제시되어 있는 게 이쪽에 핑크색 옷을 입고 있는 친구는 1940년대의 그 2세대 자손의 모습이고요. 저쪽 오른쪽에 있는 그 흑색으로 되어 있는 것 1920년대의 그 엄마입니다. 버들이에요, 버들이. 그래서 10대 후반의 두 사람이 다른 식의 시대이지만 같이 공존해서 나옴으로써 성인 직전에 있었던 고민과 꿈, 이들의 꿈은 결국 무엇이냐면 새로운 세상과 자유를 꿈꾼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처음에 딱 제시를 합니다. 사실 사진을 보고 결혼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관객들한테 있어서는 너무 낯설고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는 꿈을 찾아가기 위한 거였어 라는 부분으로 구조를 처음에 딱 보여줘서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는 계기를 딱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원래 소설은 시간적 흐름이었죠. 그걸 좀 바꿔놓은 구조를 먼저 취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자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남자 배우들이 여성을 굉장히 많이 분장을 해서 이 배우들이 나왔을 때 일단 코믹한 장면들이 좀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주된 인물들로는 의병의 딸 버들과 과부로 돌아온 딸 홍주와 무당의 손녀인 송화 이 세 사람이 여자 주인공인데요. 실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보시면 시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제재가 가해지고 가부장제도 과거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재가를 못하는 게 특히나 이게 시골 마을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이 친구들을 데리고 하와이로 하와이 사진으로 가는 게 새로운 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또 무당 손녀의 경우에는 신분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막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한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적인 한계에 대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한 부분이 보여지는데 이 노래가 하나의 노래로서 나오지만 사실은 앞부분에는 보아로 시집가지 않으렵니까? 라고 해서 되게 즐겁고 발랄하게 후렴구로 얘기한 상태에서 각각의 1, 2, 3에 대한 얘기가 원래 소설에서는 거의 50페이지에 달하는 부분은 노래 한 컷으로 보여주는데 확 정리가 되면서 그들의 애환과 그들의 사연과 동시에 그들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보면 음악에서 성취되는 부분들일 수도 있는데요. 배가 사실은 배를 타고 이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의 경로라든지 사실은 큰 배를 한 달 동안 타고 갔으니까 멀미들이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그 불협화음 같은 그 지점들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얘들이 딱 도착했을 때 알로하라고 되게 환영 인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환영 인사를 하지만 이들이 마주했던 신랑들은 30살, 20살 많은 남자 신랑들이었었거든요. 그걸 보고 너무 놀라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노래는 되게 밝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협화음은 고난을 보여주고 상황과 불일치 않은 멜로디를 보여주는데 꿈을 가지고 갔다가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편차를 멜로디나 그 상황 전개를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뮤지컬로는 장면을 압축화시키고 상황 대비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전달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체가 다 같이 나와서 앙상블이 부르는 노래를 프로덕션 넘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덕션 넘버가 1막의 끝에도 나오고 2막의 시작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막 끝과 2막의 시작은 어떻게 변하겠구나라는 걸 관객들이 대부분 유추를 할 수 있게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1막에서는 실제로 뮤지컬에서는 이 아까 그 세 명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인물, 배경, 갈등의 축을 한꺼번에 딱 보여주고 2막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게 이 뮤지컬에서 사실 좀 관건일 수도 있는데요. 완전히 새롭게 그 소설에 있었던 내용을 싹 드러내서 남자들이 다 제거되고 남자들이 다 죽거나 혹은 독립운동하고 가거나
거나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세 사람이 연계되는 과정, 의지하는 과정으로서 문제적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지점으로까지 일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막을 봤을 때 뮤지컬은 장르적인 특성을 굉장히 잘 생각하고 반영했던 각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막은 이들이 얘기하고 싶은 이 뮤지컬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메시지 전달을 위한 조정을 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원작의 설정을 가져올 때 발화주체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세대 간의 이해와 지지를 보여주어서 뮤지컬은 발랄한 분위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동안 우리가 봤었던 영웅적이고 희생적인 인물들이 아니라 주로 보여주는 것은 삶을 변경한 선택에 최선을 다한 인물을 주인공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여성 연대에 대한 부분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 했네요, 제가. 네, 그래서 다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성패라면 사실 개인의 기업과 집단의 기업을 연결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늘 독립운동가만 내세우고 있었었는데 타국에서도 치열하게 살아냈던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갈 수 있었다. 독립운동 할 수 있었다. 이게 사실 이 뮤지컬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건 꼭 얘기해야 돼서 보훈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뭐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공헌에 보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일상의 가치에 대한 부분도 환기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서 대상자 선정에 대한 확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기억할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미로서 봤을 때 이 뮤지컬이 성취하고 있는 지점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뮤지컬이 지금 7월에 대극장 공연으로 완전 변경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추구해서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음악은 못 듣고요. 네, 자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만 웃기듯이 발표를 하셨는데 그래도 마무리는 우리 엄혜니 선생님이 멋지게 토론을 해주시려고 했습니다. 이때 좀 부족한 것 같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평론하는 엄연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토론에 앞서서 정명훈 선생님께서 이제 토론문에 이제 토론자로서 섭외를 해주셨는데 약간 이제 조금 부담스러웠던 게 이제 이야기하신 이 작품 알로하 나의 엄마들 같은 경우 이제 서울시 뮤지컬단에서 제작을 한 작품인데요. 저희 남편이 이제 서울시 뮤지컬단 단장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 작품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한 발제에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는 게 과연 적합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발표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발표문을 어쨌든 이제 들으면서도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연구라는 것이 어떤 기억이라든지 조금 시간적 거리가 상당히 필요한 작업인데 바로 작년에 공연된 작품 또 지금 재공연을 준비하면서 변화되고 있는 이런 작품을 작년에 보고 바로 이렇게 긴 연구 주제로 이렇게 사례로 들어서 얘기하시는데 정말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토론문을 읽겠습니다. 이민자 소재 뮤지컬과 보훈 콘텐츠의 가능성 알로하 나의 엄마들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정명문 선생님 발제는 한국 여성 이민자를 다룬 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을 사례로 보훈 의미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기념과 기억을 담은 공연물은 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인물의 노력이나 영웅성을 강조하며 국가 유공자 공훈을 기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보훈 역시 고정된 의미와 가치를 그대로 재생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반드시 남성, 영웅, 고통을 듣고 일어선 혹은 비장을 최후를 맞이한 고국 땅을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들만인가? 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역사는 진정 이들만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란 질문입니다. 정명문 선생님 발제는 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의 여러 요소들이 그러한 질문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하와이 이민과 사진 신부라는 역사적 공적 기록을 지켜가며 여성 연대라는 동시대적 주제의식을 갖고 이 작품이 창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여성 이민자의 삶을 소환한 뮤지컬이 또 어떤 그 객관적인 삼자의 시선으로서의 역사를 보강하면서 대한민국 역사를 더 풍성하게 하고 보다 객관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도 또
이 작품을 포착하고 있는데요. 질문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알로아 나의 엄마들의 그 주 정서가 명랑이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원작 소설에서 하와이 사진 신부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도 굉장히 담담하게 스케치한 것과 다르게 뮤지컬이 좀 풀어간 거 선택인데요. 저는 이 뮤직 소설의 담백한 스케치 또한 굉장히 비극적으로 과장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뮤지컬 작품을 보면서 이 밝고 긍정적인 정서를 만들어내려는 창작진의 선택이 다소 과도하게 드러났다고 보았는데요. 무엇보다 그 당시 사진 신부들이 겪었을 문화적 차이와 충격,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작품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와이 사진 신부랑 또 그들의 남편이었던 한국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공적 기록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벗어난 지점은 아닐지요. 또 이러한 부분이 첨가된다면 여성 인물들 캐릭터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네, 선생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끊고 얘기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진행을. 네, 첫 번째 질문에는 사실 저도 그 지점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그 소설의 포인트로 봤을 때는 기존의 역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져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만들어 소설에서는 다 집어넣었어요. 저희가 하와이 이민사 얘기하면 이승만만 얘기하지만 박용만이라는 존재를 끌어와서 소설에서 보여줬다든지, 그래서 그 인물이 중심 인물과 연결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 박용만파와 이승만파가 싸우는 얘기까지에서 부정적인 관점까지 뮤지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소설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뮤지컬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소거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하와이 사진 신부의 남성으로서 보여지는 인물들이 좀 이렇게 긍정적인 인물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를 되게 많이 창작자에서 고민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아무래도 구술, 여성들의 구술이 더 위주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선생님 질문 들으면서 더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부정적인 것들은 약간 소거를 하고 더 부각할 걸 좀 해보자라는 식으로 전개됐던 것이 아니었을까, 뮤지컬의 낭만성에 좀 기댄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각색들이 이렇게 하니까 뮤지컬의 주제의식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그래서 이 지점들이 아마 재공연 될 때 좀 보완되지 않을까. 사실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도 하와이 이민사에서도 독립운동을 했던 둔전병이나 이런 거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왜 그런 거 안 냈어, 안 만들었어요 라고 제가 작가들한테 묻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연출적인 지점도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지점이 들어갔으면 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앞서서 그 발표하신 내용들과 더불어서 다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알로아 나의 엄마들은 이제 공식 기록에서 변화된 지점과 무대에서 기억할 부분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글에서 선생님께서 짚으셨던 것 중에서 그 일상을 살아내는 것의 소중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조국이 식민지이지만 독립투쟁만 하며 살 수는 없다. 치열한 삶 아래 일상도 중요하다. 이러한 정신으로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길러낸 점,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작품은 사진 신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결국 3명의 엄마가 되어서 한 아이를 키워낸 이야기라고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이 주는 감동. 이제 감동은 결국 이제 딸이 자신의 진짜 엄마가 누군지 찾게 되면서 이제 좀 부각되게 나오는데요. 이 뮤지컬은 어쩌면 동시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사랑, 돌봄, 서로에 대한 기대,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발전이 될 수 있을지, 미래적인 가치일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어떤 보온 개념이랑 연결지어서 이 지점이 이야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제문 선생님의 주제의식에 대한 좀 요약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 작품에서 가장 많이 부각되는 건 여성들의 연대인데요. 이거는 동시대 지금 공연계의 현상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현재 공연계는 두 가지로
보여지거든요. 뮤지컬에서는 남성들이 때로 나와서 하는 작품과 여성들이 때로 나오는 작품, 이게 두 가지로 딱 양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원래는 남성들만 많이 나오던 뮤지컬만 있었다가 이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 이 여성 서사 중심으로 된 작품들이 근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연장선으로서 이 작품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작품의 의미로서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역사적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동시에 지금의 동시대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 관객들에 대한 흐름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 시도가 분명히 좋은 시도였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재공연, 3공연까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선생님 물어봤던 아마 그 보훈의 의미에 해당하는 건 제가 그냥 아주 번박하게 정리하자면 과거의 보훈에서는 남성들 위주의 아까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희생된 남성들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었다면 현재는 이제 그들의 옆에는 그들이 그렇게 서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밑받침이 있었다 혹은 그들 자체의 주체적 힘도 있었다 이런 것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인 것 같고요. 그걸 동시에 미래까지는 제가 전망할 수 없지만 또 아까도 마지막 말씀드렸던 기억의 대상들을 우리가 그냥 기록 안에 있는 것 외에도 추가로 생각해야 될 역사적인 인물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데에서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약간 우스갯소리긴 한데 하와이 이민에서 이 여자들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민을 가면 시댁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밖에 안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여성 연대와 그게 가능했었던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 100년 전의 모습을 봤는데도 지금의 모습과 되게 많이 비슷한 가사노동이 축소되어 있고 같이 노동을 하고 뭔가 의미가 부여되는 게 달라지는 지점들이 있어서 지점이 시댁이라는 존재가 참 여러 가지의 의미의 가부장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발제 토론 마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